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자 함은경 TV입니다. 오늘은 보수정당의 내년 총선 필승 전략 두 가지, 두 번째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은 보수정당의 자기 지지 기반을 우리 사회적 약자로 돌리고 그걸 강구한 지지 기반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최강웅 데이터 전경 연구원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좀 수고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방금 얘기를 했는데 보수정당은 어떻게 하면 탄탄한 민주당의 지지층을 이길 수 있을 거다. 이게 지금 오늘의 가장 궁금한 사항입니다. 저를 찾아오면 됩니다. 오늘 조금 풀어주시죠. 네? 예? 국민의힘 혹시 당원이세요? 아니, 당원 아닙니다. 국민의힘 그 당원 당규 강령 정책 읽어보신 적 있어요? 강령은 제가 최근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은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민주당 거하고 국민의힘 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낙태 찬성 반대, 대마초 합법화 찬성 반대, 명백하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한쪽은 확실하게 리버럴이고 한쪽은 보수적이고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우리는 무엇을 팔 것이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보수의 가치를 팝니다. 근데 그 보수의 가치가 무엇이냐? 이런 거를 몇 마디로 요약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보수 정당의 경우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잘 살게 만드는 거. 근데 사람들 거꾸로 알고 있잖아요. 되게 그 보수 정당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당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수 정당은 이제 어쨌든 이제 지역, 연령, 소득, 학력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학력은 낮은 사람들, 연령은 이제 높은 사람들.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 그러니까 남성 20, 30대도 이제 보수 정당을 이제 지지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은 경상도가 많고 서울도 강남이 이제 중심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눈여겨봐야 돼. 소득을 MBS 조사나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은 소득으로 구분해가지고 상중하 또는 이제 구간 단위로 200만 원 이하 700만 원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하고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은 국민의힘 지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못 사는 사람들 편을 들어야지 잘 사는 사람 편을 들면 안 되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기초연금 대상이었던 분들이 그 20만 원 타려고 박근혜 후보를 찍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까이 된 50대 후반들, 이분들도 나 곧 받는데 하면서 이제 막 찍은 거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뿐만이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근로소득 지원금. 근로소득 지원금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어요. 2009년도인가 2010년도부터. 그러니까 이 근로소득 지원금이라는 것은 일정 급여를 이하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근로를 할 경우에 위에서 거둔 세금을 걷어가지고 아래에다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들한테 주는 거죠. 그 제도가 생겼어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그 사람들은 얼마나 정부가 고마워요. 왜 고맙냐면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정부한테 도움 받아라. 이런 거죠, 이게. 일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만약에 받는 급여가 적을 경우에, 신고된 급여가 적을 경우에는 그만큼을 보충해 주는 제도가,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보수 정당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유럽은 다 유럽에 보수 정당이 집권하면 다 그렇게 해요. 예. 그다음에 또 지금 최근에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 때 3대 개혁을 하자고 그러는데, 공공부문, 연금, 교육, 노동개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다들 이제 개혁 과제이고 우리가 선진사회로 가는데
탈바꿈을 하는 건 맞지만 입법이 미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지금 세금 감면 대표적으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중산층 이하에서 딸랑 뭐 15평짜리 빌라 하나 갖고 있는데 갑자기 막 올라가지고 이 사람들은 진짜 서민이란 말이에요. 강서구에 빌라 하나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세금 깎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연히 깎아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 재정 지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적자 재정을 편성했어요. 내년도 예산도. 그렇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한쪽은 세금 감면해 주는데 한쪽은 재정 적자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조 개혁을 해야 돼요. 구조 개혁과 세금 감면을 동시하지 않으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조 개혁을 통해서 만약에 여력이 생기면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잘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야 보수 정당이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을 위한 정당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정당이다. 이게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적대하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벤처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을 우대하고 육성하는데 이 사람들을 국가에도 특별하게 지원할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불이익 안 받게만 하면 돼요. 공정하게 하면 됩니다. 여기에 관심을 좀 기울여 줘야 돼요. 근데 벤처캐피탈이라고 보통 부르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중소기업부가 운영한다든지 산업자원부가 운영한다든지 과기정통부가 운영한 이 벤처캐피탈 1년이면 뭐 하여튼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걸 싹쓸이하는 게 실질적으로 요 스타트업들 벤처 기업들이 아니라 그 재벌 기업들의 자회사 손자회사들이 요것들이 다 같이 싹쓸이 해가요. 그러니까 그런 규제는 당연히 국가가 규제를 해야죠. 그것까지도 안 하면 그거는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을 방기하는 거니까. 그 공정한 규칙을 잘 짜야 되는 거죠. 못하게.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거는 해주고 나머지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거는 하게 니들끼리 알아서 해. 그리고 거기서 탈락하는 놈들은 그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지가 되면은 국가가 또 지원해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실업수당도 주고 뭣도 주고 다 해줘야죠. 그러니까 저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거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쟁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규칙을 잘 짜고 심판을 잘 봐야 되고 그 중에서 실패해서 어려움에 처하면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짜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먹고 사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필요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그 부분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 부분을 잘해야 지지 기반을 늘릴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또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 간단한 건데 뭐. 자, 여기에 우리의 필승 전략이 있습니다. 보수 정당의 선거 전략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선거 연합입니다. 이 선거 연합과 관련해서 민감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현재 가능한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양당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개 거대 양당이 항상 투표 결과를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최광욱 원장님은 양당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2.5당제 내지는 다당제가 현실이다. 그 얘기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지난 대통령 선거가 단적인 사례죠. 만약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사퇴를 하고 이재명 후보를 밀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거고. 뭐 가정을 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했다면은 또 달라졌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여러 후보들이 있다. 근데 이걸 이제 중요한 선거 전략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의미 있는 수도권이 121석이에요. 수도권에서는 3% 또는 5% 이내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적어도 20% 정도 되거든요. 선거연대에 따라서 선거연합에 따라서 3% 5%면은 실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2, 3%만 가진 세력이 있다면은 이거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 해버리잖아요. 여기에 무슨 변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민주당 쪽에 변수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민주당 쪽에서도 뭐 신당 나오지 않겠어요? 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책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치 활동이고, 맞습니다.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정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신당이 나올 텐데 조국 재판에 의견서도 내고 그랬더라고요. 조국 전 장관의 정치 활동에 후견인 역할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메시지는 아, 그래요? 필요하면 지원 유세도 하고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자기 대리인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할 텐데요. 근데 왜 그 양반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좋게 보냐면은 그 양반이 나서면 나설수록 민주당 표 떨어지기 때문에 좋아해요, 저는. 아, 그런 거였습니까? 예. 아니 그분하고 제가 계속 나오시라고 해야겠네. 그분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같이 근무했잖아요. 제가 인사비서관 할 때 그 양반이 이제 민정수석을 했었잖아요. 그분하고도 몇 번 이제 충돌하고 그랬었는데 아주 이제 특이한 분이거든요. 자기 고집을 꺾질 않아요.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5년 만에 문재인 당신은 안 돼. 그래서 그 검증이 안 됐지만은 윤석열이라는 그 한정된 분야에서 검사만 했던 사람을 문재인 정권 심판의 도구로 썼단 말이에요, 유권자들이. 얼마나 안심했으면은 문재인 정권이. 이미 이제 끝난 사람이잖아요. 네, 끝났어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민주당의 전략 참모라면 그렇게 조언을 하겠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지금 스탠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꼭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런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이 지금 현재 보수층이라고 하는 쪽도 어떤 변수가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뭐 설전을 주고받다가 안철수 전 대표하고 설전을 주고받다가 이준석 전 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걸 이제 봤어요. 이 본격적으로 이별을 준비하는 것, 이별을 준비한다 이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준석 전 대표는 20, 30대 남성들한테 상당히 소구력이 있어요. 그리고 토론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미국서 공부해서 그런지 몰라도 토론에 있어서는 발군의 실력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비전문 정당을 만들면은 득표율이 꽤 될 거라고 봐요. 지난번에 열린민주당 최강욱이 만든 그 정당보다는 훨씬 더 지지를 가져간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해요. 그러면은 이 정당은 말하자면 기본적으로는 보수죠. 보수를 표방하면서도 좀 중도에 가까운 이제 그런 정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정된 판이 아니다. 그리고 선거제도도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제도 확정을 예상하고 어떤 변수가 도발할지 모른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개방적이고 유연한 보수 정당은 훨씬 더 창조적인 생각들을 했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김영삼과 김종필, 노태우 3당 합당. 이게 정말 보통의 상식을 뛰어넘은 거였어요. 근데 그 전에 노태우 대통령이 김대중한테 먼저 제안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는 생물이라고. 장사는 이익이 남으면은 서로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익이 남으면 이문이 남으면은 이익이라는 게 뭐냐? 의석을 불릴 수만 있다면 서로 손잡는 거예요. 그리고 의석을 줄이거나 혹은 대선 때 손해 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선거연대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하는 게 연합이고 그다음에 계속 같이 가면 합당을 해야죠. 닫혀 있는 생각만으로는 선거를 이길 수 없다.
미국의 보수혁명을 완성시킨 레이건 대통령이 출신이 뭐냐? 좌파예요, 뺄갱이에요. 전미 배우협회 배우노조 위원장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시라크 대통령,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도 20대 때 청년공산당원 대빵이었어요. 근데 공화당이죠, 그게? 네, 공화당으로 대통령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다수파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 계백 장군하고 백제 마지막 총신 계백 장군하고 우리 이제 그 성웅 이순신 장군하고 리더십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마지막 이제 우리 그 오천 결사를 가지고 신라군에 대항했는데 이길 수 있었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왜 못 이겼냐? 그 이순신 장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돼요. 이순신 장군은 12척 가지고 그 10배 이상 되는 일본 수군 이겼잖아요. 그 이순신 장군은 수군을 그 잘 단련하면서 주변에 있는 민간인들을 협조를 받았단 말이에요. 군인들이 약탈하고 막 이 못된 짓 하면서 그러면은 막상 적이 침략을 해오면은 협조를 잘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형지물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민간인들이 잘 도와줘요. 어디가 좋은 지점이다, 공략하기 좋은 지점이다, 물때가 어디다 이런 걸 잘 도와줘요. 그게 이제 민심이라는 거죠. 민심 활용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백제 의장 시절에는 워낙 수탈을 많이 해가지고 삼천궁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탈을 많이 해가지고 민심이 흉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줄 그 백제 백성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황산벌 허벌판에서 나가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이제 차이였던 거고. 민심의 바다에서 민심의 도움을 받아서 퍼줄 사람 도움을 받아서 선거를 해라. 그렇죠. 그다음에 선거에는 이제 어떤 걸로 비유를 할 수 있느냐면은 저 신라군이 쳐들어 왔는데 그냥 무턱대고 그냥 싸워가지고 그냥 장렬하게 전사하고 끝나는 거예요. 후위를 기약을 하려면은 뭐 어디 숨거나 그래야 되는데 계책이 없었다는 거죠. 계책이 무턱대고 싸우는 게 장렬하게 전사하는 게 그 능사냐고 여기에. 당연하죠. 이기는 게 목표지. 이겨야 되는. 이기지 못할 때는 사람들의 목숨이라도 구해야 됩니다. 손자병법에 36개라도 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철저하게 계책을 세워놓고 이길 때만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연합은 이기기 위한 연합 전술이라는 거죠. 이기지 못할 때는 선거연합이고 지랄이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길 때만 필요한 거죠. 제가 지금까지 3가지 필승 전략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리더가 중요하다. 리더가 중요하니까 이 선거를 이끄는 사람들을 어떻게 짤 것인지 앞으로 변화가 많이 있을 거다. 그 전략을 제대로 세워라. 두 번째는 보수정당은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세워서 우리가 자신의 지지 기반인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데 실행 가능한 정책과 집행을 통해서 지지자들을 강고한 지지 기반으로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 앞으로 상황 전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선거연대나 선거연합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그런 방책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3가지 필승 전략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러한 정성과 뜻이 모여서 내년에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세상을 바꾸자 함은경 TV입니다.